자, 135쪽에 20번 보시면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로서 조합원 지위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그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건 뭐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간 문제죠. 그런데 하나 정도 좀 아시라고 일부러 낸 겁니다. 아무리 투기과열지구지만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투기랑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자는 괜찮다는 겁니다. 조합원의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 근무 또는 생업상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보는 거예요. 모두 다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무 자세하게 볼 건 아닌데 원래 그 주택보상 거기랑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근무 생업상 사정이면 주택법에서 그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건 빼놓는데 수도권으로 간다는 걸 빼놓는다면 서울특별시로 가는 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된다는 거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세대원이 1년 이상 질병치료로 인해 세대원이 모두 역시 특광식으로 질병치료는 최소 1년 이상의 질병치료는 요한다는 것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제 당연히 보시되 비슷한 것들 3번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부분이 틀렸죠?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한 주택이 소유기간은 10년 이상 맞지만 동시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잖아요. 꼭 둘 다 10년은 아니죠. 4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서는 1,000원이 이전한다. 4번, 5번 똑같고요. 5번은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2년 이상.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 정비수단 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재개발. 아이고 기출문제네, 그죠? 1번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면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이건 다 개발법이랑 같은 얘기들 아닙니까? 3번의 조합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으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 개발법과 같은 얘기예요. 당연 퇴임된 조합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즉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 그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것이지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2번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 둔다. 그렇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하되 3년 이하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150명인 경우에 이사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여기서 조합원 수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넘느냐 아니냐. 감사는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항상 크면 안 돼. 많으면 안 돼. 3인 이하예요. 1인 이상 3인 이하인데 우리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되죠. 최소 3명 이상인데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 그러면 150명이니까 100명 초과죠. 5명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감사에서는 1명 이상 3명이야. 5번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나왔던 얘기고. 근데 임원에 대한 얘기가 요거 하나만 싹 나오고 말았는데 당연히 역시 문제집 나온 다음에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조합장이나 이사감사나 임원의 자격. 생각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있잖아. 거주기간, 건물에 대한 소유기간, 둘 중에 하나. 선정일 3년 동안에, 선정일 전 3년 동안에 거주기간은 최소
야, 처음 배웠으니까 다 기억이 안 나네. 거주기간은 1년 이상. 선임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소유기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기간이 5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둘 중에 하나. 이때도 조합장만큼은 그 자기를 갖춘 자 중에서 조합장만큼은 그 거주하는 요건이 선정일로부터 관리 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계속 그곳에 거주해야 된다. 그런 요건이 따로 붙는 건 조합장일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없지만 역시 우리 임원의 결격사유 할 때 다른 건 다 개발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정비법 자체를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되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 여기는 없습니다만 역시 이론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26번이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반복입니다. 기출문제인데 24번 보시면 대의원에 대한 설명에 옳지 거. 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비법상 필수죠. 100일 이상한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고요. 이번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하되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그 조합원의 10분의 2 최대치가 돼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죠. 있죠. 4번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그렇습니다. 역시 조합원 아닌 자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고요.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됩니다. 대의원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대행할 수 없다. 아니 관리처분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우리 정부표 나오는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다 중요한 걸로 봐서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에 속합니다. 자, 25번 보시면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대의원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아이고, 정관 변경은 아주 중요한 건데 정관 변경은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건 맞죠. 총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할 때도 의결 요건이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결의가 아니고 과반수. 그런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의 요건에서. 총회에서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변경 역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어요. 시행계획도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3번의 관리청의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없다니까 요거 맞는 거예요.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린 거 찾는 것이니까 2번이 틀렸죠. 그러면 시행계획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예요. 2번이 틀렸고 3번은 맞는 겁니다. 4번의 임원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 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속해요. 개발법이라면 임원의 선임만 총회에서만 하지만 여기서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 선임 해임까지 다 총회에서만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그래서 총회에서만 하는 게 넓혀져 있어요. 없다니까 맞고 역시. 조합의 합병 해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역시 조합의 합병 해산. 괄호석 외에도 좋아요. 사업 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인해서 해산되는 건 완료해서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것이라 의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26번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총회 참 어려운 것들이 많네요. 어려운 것들이, 그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 필수죠. 2번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만 따질 때는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 3번에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우리 정비조합의 총회는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수를 분리하고 있어요. 출석 정수는 직접 출석 정족수. 요걸 채웠을 때 의결할 수 있는데 보통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 중요한 거 4가지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런 구조죠. 그래서 맞아요. 다른 얘기 없으면. 다만 창립총회는 중요한 총회 중에 하나고 사업시행계획사, 관리처분계획, 시행자 밑에 나오는 2계획은 정비선 제가 중요한 계획이라고 했고 정비사업비에 돈 쓰는 거 요 4가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에요. 이 네 가지가. 5번의 총회의 의결은 조합은 과반수 찬성을 한다. 다른 얘기 없으면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과반수 찬성이면 제적 과반수 찬성이 되잖아요. 아니죠? 조합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의결할 때 과반수가 출석하라는 얘기는 그 출석은 직접 출석 외에 간접 출석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직접 출석 정수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보통 결의유권이잖아. 제가 여기 과반수만 하더라도 중대한 거라 그랬잖아. 3분의 2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자, 27번 정비법상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은 과반수 등을 얻어서 시장의 수인가? 보통 정관 변경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총회에서 과반수 등이 제적 과반수 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과반수 등을 얻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제가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들. 그거는 3분의 2잖아, 3분의 2. 예? 대의원의 수, 선임 절차. 2번 조합의 비용 부담. 이건 조합의 돈에 관련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고. 조합의 명칭 주소. 조합의 임원의 보수. 총회 의결 방법. 결국 보통이 과반수네. 지금 과반수를 묻고 있는 거죠?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일 중요한 3분의 2자리가 되겠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과반수. 정관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건 네 가지.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거. 정부의 위치 면적을 바꾸는 거.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 변경하는 크게 네 가지 틀로 보시면 되잖아. 박스에 있는 거. 자, 28번 역시 숫자 문제인데, 작년에 숫자 문제인데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 이미 한 걸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러분 재개발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얼마예요? 431 동의라고 했죠? 그럼 토지 소유자 기억번의 4분의 3, 니은번이 2분의 1 그래야 돼요. 그럼 4321 나오는 것은 4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4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벌써 이거로 그냥 맞추는 거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 다음 점은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이면 총회를 개최해 얼마 동의해요?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지. 3분의 2 이상. 그런데 요거는 사실 뒤에 두 번째 것은 총회 의결 정도 수행이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설립인가 431은 그건 뭐로 만들잖아. 그죠? 다르면 좋지만 하나만 알아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응?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인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제 사업시행 인가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이한 것이 시행자가 작성하고 시장에서 인가를 받지만 민간 시행자가 한다면 시행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미리 말씀드리면 민간 중에서 조합이나 통솔인데 조합이 한다 그러면 총에서 과반수 동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과반수 동의고 지정개발자 할 때도 비록 토지공소유자 출신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받은 자 조금 믿어주기 때문에 뭐 과반수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잖아. 소유자는 과반수, 면적 2분의 1. 조합처럼 거의 비슷한 과반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제일 못 믿는 민간에서 제일 못 믿는 게 토지동 소유자가 할 때죠. 토지수가 할 때라면은 과반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4321동이잖아. 세잖아. 4321동이. 못 믿는 것만큼 세다. 묻는다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있다라는 건데 다음은 뭐 제가 하로 돼 있고 사업시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시장허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허수 등의 인가 정비법이니까 정확합니다. 시장허수가 스스로 시행했다면 자기 인가 필요 없으니까. 2번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허수 등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같은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가죠. 3번의 조합인 시행자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과반수 동의. 총회에서도 과반수 동의잖아요. 조합이 할 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인가신세 소유자 과반수 아이고 그럼 조합이랑 똑같게 토지 소유자는 조합보다 못 믿어주기 때문에 동의권은 좀 더 세다. 4-3-2-1 동의가 되겠죠.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3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민간 출신이지만 믿어줘요. 더 믿어주기 때문에 소유자 과반수는 똑같지만 면적이 50% 이상 동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문제 조합이나 토지공사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시공자 선정. 자, 우리 조합이나 토지공사 민간 시행자가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얘기인데 이 민간인 중에서 누굴 더 못 믿는다 그랬습니까? 토지공사를 못 믿고 조합을 믿어준다 그랬죠?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 조합이라면 믿어주기 때문에 시기부터 하는데 시기는 통제 안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방법을 통제한다.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로 선정하라.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면 통제하는 게 아닌데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라. 사업시행권 따지도 못할까 봐.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권 따고 선정하라. 그 대신 이렇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다 보니까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나중에 시장에서 등 지정개발자 믿어주는 사람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에 선정하되 방법만 그냥 일반 경제입찰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지금선 민간인이 할 때죠. 그러면 잘못된 것은 1번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 조합총회에서 국장회장은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근데 수의계약은 2회 이상 유찰 등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급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라. 맞습니다. 위 1의 경우 조합원이 100명 이하 작다. 작을 때만 작으니까 경제입찰이 안 해도 되고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너희들이 스스로 정하라. 이건 예외고요. 3번의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이걸 시행자 지정고시로 하면 틀리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하라. 맞습니다. 4번의 토지 등 소유자나 시공자를 경제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라. 이게 틀렸고 경제입찰이 아니고 방법을 안 정해놨으니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하세요. 시기를 통제했으니까 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틀렸고 5번의 시장허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의 시행자는 믿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시행자 지정고시에 바로 선정. 이 사람이 시행자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면 돼. 그 대신 아무리 믿어주더라도 공정하게 하라.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이죠. 이 정도가 시공자 선정에서는 기본이고 3번 문제는 시공자 선정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간 건데 시공자 선정과 시공 보증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됐는데 시장허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시행을 할 때 주민대표인은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2번의 위 1의 경우 시행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선정해야 돼. 추천을 안 하면 이 시장허수 등의 시행자가 스스로 선정을 하지만 만약에 주민대표인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했다 그러면 경쟁입찰로부터 공정하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를 지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할 수 있다 해서 안 해버리면 막 경쟁입찰로 거기 시공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추천한 사람이 다 이상해지지. 일단 경쟁입찰로 추천했다면 추천했다는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의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 기정허수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 우리 그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 기정허수를부터 철거하고 공사를 새로 하기 때문에 기정허수를 철거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 4번의 조합이 시장허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즉 보통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 민간인을 시공자로 선정에 따르면 민간인 혹시 못할까봐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라. 이게 보증서 제출 의무고 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증이란 뭐뭐뭐 말한다. 그래요. 모르셔도 되고. 04번에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철거민 등에 대해서 임시 수용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관련한 설명으로 써올친 거 임시 수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거.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한 조치다. 어렵게 사는 투사. 재건축은 잘 사니까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되니까 그때는 안 해줍니다. 재건축만 안 해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거 얘기해. 이번에 시행자는 그 임시 수용을 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것뿐만 아니고 공동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이 있어요. 시행자를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만큼. 그 대신 일시 사용할 때 취급을 구별하셔야 되잖아. 3번의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시설, 공공단체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사용의 대부분 면제. 공공단체가 빠져야 돼요. 여기서 면제냐 손실보상 해주냐 둘로 나눠지는 것은 행정청이냐 아니냐. 국가지자체 행정청은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쓰면 되고 서민들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공단체만 해도 행정청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고 독자적으로의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 거 쓰면서는 그냥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손실보상 해줘야 돼. 행정청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공공단체까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은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틀렸고 4번에 개인의 시세나 투자를 일시상으로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라. 개인의 것은 손실보상 해줘요. 공공단체를 집어넣어도 맞아. 지금 일단 개인의 것만 물어봤잖아. 이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공공단체도 여기 들어와야 돼요. 5번에 국가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사용시장을 받은 경우에 그 건축에서 이미 제3자에게 사용을 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원래 국가지자체는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내줬다. 신청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제3자에게 매매를 하기로 했다. 사용 신청 이전에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확정된 대로 제3자에게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자, 5번 보시면 시행자의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다. 어느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틀리잖아요. 원래는 국민주택채권 사야 되는 게 보통이지만 달동네만큼은 그 국민주택채권 본인이 사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달동네에서만 매입 의무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2번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때 임시상가 설치 규정은 상업적에서 그 도시환경 정비라는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예요. 재건축에서는 상가를 위해서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이 틀린 것이고 2번이 정답이고 아예 다른 건 뭐 됐습니다. 특히 3번 이런 거 됐고 3번 됐다고 하려니까 4번 5번 있네. 일반 수용사용에 대한 얘기죠. 4번 시행자는 정비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토지 등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게 이제 수용이고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용사용권이에요. 근데 괄호 속에 재건축이라면 긴급한 경우에만 한다. 이런 얘기가 붙어 있고요. 5번에 대재건축을 현물로 보상할 때는 공투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사후에 공사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6번은 뭐 19회 때 기출인데 아까 그 임시 수용 등에 대한 정답은 뭐 아까 본 걸로 충분하네요. 예.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을 때는 국민주택 채권에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될 리가 없죠. 안 사도 된다 그랬잖아. 이게 답이 3번이고 그냥 뭐 4번 이런 것도 잘 됐습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보시면 이제 자, 우리 정비법상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관리처분계 수립하기 전에 분양 신청 받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행자는 계략적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120일 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라. 이게 분양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얘기죠. 보통 언제부터 120일입니까? 요거잖아요. 항상 이거 할 때는 이 틀을 자꾸 생각하시는 것이고 시행계획 다음에 나오는 게 분양통지 공고잖아요. 이걸 하여튼 머릿속에서 하고 해야지. 이때 신청이 하나 알려준다 그랬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잖아. 관리처분계획. 오늘 관리처분계획 그 인가고시까지 했죠. 우리가 인가고시 전까지 했지. 내용 기준까지만 했지. 그럼 지금 이거를 묻는다면 지금 통지를 묻잖아. 그러면 이 순서가 생각나야 되거든요. 보통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내라. 지금 하는 게 이 얘기잖아. 지금 이것도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이지. 예를 들어 관리청계 인가고시일로부터 하면 틀릴 거 아닙니까? 지금 맞게 해놨지. 근데 이때도 요거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아까 토지등 소유자 그때로부터 120일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당사자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뭐 20일 연장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런 걸 틀리게 내겠나? 이런 시원찮은 숫자를 3번에 원칙만 알아도 훌륭하지. 3번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기한 내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라. 당연하죠. 만약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때는 신청기한 내 발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지나버리니까 이걸 증명하라. 맞아요. 이것도 4번의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부터 10년 내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5년. 투기과일지구에서 여기는 일반 분양만 물어봤잖아. 조합원 분양분인데 일반 분양들 한 번 분양 받은 자는 5년 동안 신청 못한다. 5년 동안 신청 못한다. 5년. 위 사의 경우도 상속, 결혼, 이혼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에게 이걸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 예외 중에 하나고 이거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02번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랍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그럼 시행자는 계략적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결국 분양통지 공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가 돼요? 분양통지 공고는? 이거는? 좀 아까 한 거잖아. 이거 좀 아까 한 거. 어느 때로부터? 보통은 이때로부터 12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그게 틀려요.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수가 시행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토지등수가 시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공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라 그랬죠? 조합은 그럴 일 없지만 토지등수자는 이거 이후에 선정하라고 배우셨잖아. 그럼 이때로부터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 120일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1일짜리는 3번, 5번 있는데 3번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신설 원칙이고 5번이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이때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때로부터 12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써놨던 것은 요 그림 포함해서 그지 우리 그 기본서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요약서에 있는 거 그대로 표시해놓고 자꾸 보시면 돼. 이런 거 노트 필기를 해놨죠 잘? 어? 여기 관련된 거 그때그때 할 때마다 글쎄
글쎄 이런 거를 글쎄 이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 핵심을 다 비춰놓고 해서 한눈에 언제나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체계도인데 말이야. 못했잖아 그거를 여기서. 체계도 특강을 하루잡아 하는 거를 못했다고. 하려고 눈치는 제가 한번 할 수 있다면서 보다가 결국 못했어요. 시간이 좀 그래서. 나중에 비교 프로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체계도가 말이야. 지금 평상시 노트 필기를 통해서 잘 적으셔야지 뭐. (03번에) 다음은 분양신청이었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 그 체계도 같은 거 이거 특허 같은 거 참 골치인데 골치는. 다른 데서 안 하는 데서는 자꾸 몇몇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대부분은 그냥 관심도 없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근데 날짜 잡기가 참 힘드네. 곧 비교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체계도는 3, 4월 안에 이렇게 해서 다 이론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역시 하도 토요일 날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한번 참 특강하는 게 힘들었죠, 그죠? 응? 그러니까 한 달이면 잘 안 나올 거지. 여기서 하면서 다른 데 좀 얘기를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다음은 분양신청이었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분양신청 안 한 자. 1번의 시행자는 투기과일중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분양 안 받을 사람은 손실보상 해준다 그랬잖아요. 안 받을 사람이 4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 신청이 안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아까 5년 내에서 투기과일중에서 신청 못했던 사람. 또 인가된 관리청구에서 제외된 자 있죠? 이거 그 중에 하나잖아요. 2번 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청구에 따라 분양돼서 제외된 자에게 손실보상. 역시 이 자도 손실보상 받을 사람이야. 분양 안 받을 사람이니까. 3번의 시행자는 분양시행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을 받을 자와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손실보상 협의기한을 얘기해요. 90일은 좋아요. 어느 때로부터가 틀렸어요. 협의기한을 계산할 때는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 그때로부터 90일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이니까 분양신청이 끝난 때가 아니죠. 관리청구의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해야 돼요. 관리청구의 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해야 됩니다. 관리청구의 인가 과정에서 제외되는 자가 제일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이라. 옛날에는 분양신청이 끝날 때 이혼하던 적도 있어. 지금 다 통일해서 관리청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그런 부분 잘 보시고. 4번의 시행자는 분양시행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 자체는 분양시행 끝난 다음 날로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협의 기한 계산할 때는 관리청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이 협의기한하고 90일 지나면 협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산하는 것이랑 시작은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의 시행자는 보상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 안 됐다. 아까 협의기한 때문에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그 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60일 내에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수송 이건 맞고 3번만 어느 때로부터가 틀린 겁니다. 4번의 정비법상 관리청구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관리청구 내용이면 1번 분양 설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이나 토지나 원초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에서 외든 다 들어가죠. 3번의 분양 대상물, 분양 예정의 대전체 추산액, 앞으로 줄 물건 추산액. 4번의 분양 대상물, 종전의 토지나 원초의 명세, 종전의 부동산의 명세 및 분양 시한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요게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나요? 제가 관리청구 내용 나오면 내용은 많은데 두 가지 기준 시기를 꼭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 기준 시기를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랑 지금 여기 나오는 4번의 종전의 토지의 평가 기준 시기가 다르다.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양 시한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하죠. 분양 시한이 끝날 때부터 관리청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최신 시점. 분양시이 끝난 때로 하는 것은 1번 분양 설계죠. 여기는 종전의 토지나 원초를 가격 평가 시기라 객관적인 때를 잡는다.
객관적인 때를 잡는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습니다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들어간 주는 가격을 평가해요. 그 둘을 잘 구별하시라고 했잖아요. 물론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이다 그러면 철거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른 걸 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뭐 환지계획처럼 뭐 청산 결정을 집어넣어서 뭐 틀리게 할 겁니까? 너무 단순하잖아. 나온 것 중에서는 그 기준식이 둘을 구별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걸 평상시 공부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이거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면 착착 보이는 거 이게. 5번에 정비사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료 부담시기 이런 거. 당연히 관리처분 내용에 들어가죠. 정비사비를 얼마나 내야 될지 이런 것들. 자, 5번에 보시면 관리처분기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1주택을 공유했어요. 공유했다면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했는다. 공유했을 때 소유자 수만큼? 대표자? 그냥 한 주택이지 대표자도 아니지 뭐. 그죠? 공유했을 때는 항상 한 주택 주면은 그 사람들이 지분대로 나눠갖는다 그랬죠? 소유자 수만큼이라면 소유자들, 공유자도 다 소유자인데 5명이 공유자만 뭐 5개를 주나? 말이 안 되지? 틀렸고.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좋고,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시행이 만료된 날. 이것도 기철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긴 맞게 했지만 분양 설계는 신청기한이 끝난 날. 가장 최신 시점, 기술적인 부분이라. 4번에 근로접수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종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요거. 또 우리가 공공이 소유자일 때 그것도 있지만 또 어느 때가 있어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경우가. 유명한 거. 수도권의 과밀억적 면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세 주택만. 그것도 투기가지거나 조성대상지역이면 다시 한 주택이 되는 것이고. 이건 그 전에 나온 것이라. 5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이나 정부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6번 보시죠. 6번.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세단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1주택.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주택 1토를 공유한 경우는 한 주택만.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한 주택만. 3번 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건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분양 대상을 종전에 취하온 출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세 주택 줄 수 있다.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재건축에서 과밀지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일 때입니다. 그런 얘기 없이 보통의 예외라면 2주택 줄 수 있는 거죠. 종전의 면적 또는 종전의 재산 범위에서 2주택 주는 거예요. 2주택. 그리고 2주택 중에서 한 주택은 60 이하. 뒤는 맞아요. 앞에 3주택이나 2주택이란 말이에요. 위의 경우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있다. 60 이하짜리 소형만 3년간 전매제한 받는다 그랬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한번 볼까요? 7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 처분을 작성할 때 다음의 경우에 조합이 갑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수는 몇 채까지 줄 수 있느냐. 갑은 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을 5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 있을 분이 관련돼 있고 주택을 5채 소유하고 있어요. 일단 부럽네. 5채 가지고 있어. 부러워 일단. 자, 정비구역은 수도권의 과밀억적 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억적 원역이래요. 그리고 투기활지거나 조성대상지역은 아닌 곳이었다. 그러면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 되지.
재건축인데 과밀역적인 위치하고 있는 경우니까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세 주택이란 말이에요. 최대 5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주택까지 줄 수 있죠. 이때도 만약에 2주택까지 있다면 2주택이 되겠고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세 주택이니까 이게 만약에 과밀역적 원역이 아닌 곳이다 그러면 5채 다 줄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여기서는 투기과제나 조성대상지 아닌 곳을 전제로 했지 투기과제나 조성대상지에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 하나가 되겠지. 그죠? 막 바꿔냈을 때. 자, 여기서는 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보시면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괄호 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이란 정부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의사가 투구역제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전에 따로 정한 날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라면 기준일 이후에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주겠다는 얘기고 나중에 늘어나는 사유는 안 주겠다는 얘기죠? 늘어난 사유 소유권 늘어난 사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1번 수개 필지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되어 토종 소유자가 감소된다. 이게 답이죠? 분할이 돼야 소유자 수가 늘어나잖아. 분할이 돼야 이건 지금 합병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다. 사람 수 늘어나죠?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소유자가 증가됐다? 증가잖아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수의 토지주택 건축물을 토지주택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한다? 분리돼서 소유하는 것만큼 소유자 수 늘어나겠네요? 기존 수를 철거하고 다세대나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자가 다 증가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소유자가 늘어나는 이 내용 자체는 개발부랑 전부랑 똑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똑같다 하면서 지나갔던 거라. 역시 사람 수 늘어나느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에? 아직 나머지는 진도가 안 나갔잖아. 진도 안 나갔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도 안 나갔지만 기억 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아이, 뭘 얘기를 안 해. 아니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자, 마치겠습니다.